6번 신라의 유교 진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신라의 유교 진흥에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원성왕 때,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라는 걸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예. 자, 요거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한번 유출해 보죠. 지방에 경당이라는 학교를 세웠다. 중앙에는 지방에는 경당, 중앙에는 소수령왕 때 세운 태양. 이건 이제 고구려의 유교진흥. 유교진흥이라는 건 결국 그 학교 교육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래서 1, 2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궁중에 청영각, 보문각, 임청각 등등 이러한 도서관 시스템을 마련한 거, 이거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이제 국자감인데, 뭐 국학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예, 이제 고려 중기에 사학 민간이 세운 학교, 이쪽에 강세를 나타내니까 국학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도서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최충의 구제학당 같이 전문 강좌를 국학에도 무학제를 비롯한 7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중기 때. 이거는 이제 고려의 그냥 유교 진흥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국학에 안치하였다. 자, 뭐 이게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역 니은 다 빠지면 남는 것은 디귿 니을밖에 없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자, 아까 뭐 성덕왕 얘기했었지만 이 성덕왕 때 719년에 이제 김수철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 그림을 가지고 국가에 안식하고, 그 유교는 또한 제사도 같이 지내죠. 교육과 함께 그러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덕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한번 신라의 유교진흥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무랑 때 유교 교육으로 국학을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 공자와 십철 10명의 뛰어난 유학자들 그리고 72제자 이 화상 그림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원성왕 때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독서 능력에 따라서 3품으로 나눠서 관직에 임용하는 독서 3품권을 실시했습니다. 788년으로 규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 지방에는 경당, 그다음에 백제는 뭐 오경박사제도 뭐 이런 것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인물로 오는 것은 진흥왕 때 가야 출신으로 누구는 중국의 쟁을 챙고하여 12줄로 만든 가야금을 만들었고 12악곡을 지었다. 가야금을 만든 사람, 뭐 이건 상식적으로 우룩이 되겠죠. 이제 대가야 출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가야의 금이라는 건 이제 그 현악기가 되는 거죠. 가야 금. 그 다음에 왕산악은 칠연금을 개조해서 거문고라는 걸 만들었죠. 이건 이제 고구려죠. 박연은 조선 세종 때의 궁중음악인 악을 정리를 했습니다. 송태평이라는 사람은 뭐 굳이 안 알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악기로 다루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나온 이 세 사람.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음악사를. 자, 신라에는 백결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방아타령이라는 것을 지었다라고 정해지고요. 고구려는 왕산악이 중국으로부터 칠연금을 수용을 해서 이걸 개량시킨
거문고를 만들었고요. 가야 대가야에서는 우르기, 가야금을, 조선시대 박연은 세종 때에 궁중음악 악을 정리했고요. 성종 때는 악학계보에는 음악서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신라 하대의 풍수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런 산세, 하천, 뭐 이런 지형적인 것이 인간의 기능 화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신라 하대에 처음 도손이라는 사람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려 창건자 왕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훈요 10조에서 자, 비보사탑설을 제시를 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보충해준다, 어떤 땅의 기운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가 명당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 말에 이 도선이 이 비보사탑설을 제시를 하면서 고려에 영향을 주게 되죠. 훈요 10조에 많은 것이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라가 아니에요. 풍수지리는 맞는데, 자, 고려 인종 때 묘청이 서경, 오늘날 평양 지역 여기 명달설을 주장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자 난을 일으키죠. 묘청의 서경, 묘청의 난, 이게 1135년 고려 인종 때 있었죠. 자, 조선은 이제 그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개경 말고도 이제 서경도 중시를 했어요. 자, 근데 고려 중기 문종 숙종 때 이르면은 이제 그 남경, 오늘날 서울 지역이죠. 이 지역이 명당이다. 그래서 고려 숙종 때, 문종 숙종 때 김희재라는 사람은 남경 천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명당을 둘러싼 소송이 있어요. 그것을 산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등이 빈번화해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풍수지리설을 도입한 사람은 도선이고 고려 왕건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을 보면은 신라 말에 도선이 최초로 도입했고, 부족한 땅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탑을 세울 것을 주장을 했고요. 고려 중기 문종 숙종 때 남경, 오늘날 서울 지역이 명당설이 나오면서 김희재라는 사람은 남경을 개창 세우자라는 임시기구 남경 개칭동함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인종 때에는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자, 이걸 주장인데 받아들이지 않자 묘청의 난을 1135년에 일으켰죠. 조선시대에는 이 묘자리와 중요하기 때문에, 유교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묘자리 갖고 싸우게 되죠. 그게 바로 산송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9번 백제 성왕의 제2간에 일어난 사실로 오는 것은, 백제 성왕은 이제 고구려에게 한강령을 뺏기고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고구려가 국력이 쇠퇴했다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성왕 때는 완전 이제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왕은 신라와의 싸움에서 전사함으로써 중흥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성왕의 재위기간 때 있었던 사실을 찾는 문제인데, 자, 16년간 재위를 했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사비로, 오늘날 부여죠, 충남 부여 천도를 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538년이 아니라 554년이죠. 관상성 싸움까지. 남부여 개칭과 사비천도, 이게 538년에 있었고요. 성왕 때. 자,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것은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이자 서동으로 유명한 백제 무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화공주
나가 있죠. 자, 이때는 이제 사비에 이어서 익산도 제2의 어떤 수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미륵사를 창건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수도를 한성에서 웅지로 옮겼다. 이거는 이제 백제 계로왕 때 장수왕의 침략에 의해서 한성을 뺏기고 한강력을 상실하고 그 아들 계로왕이 충남 공주 웅진으로 옮기죠. 예, 이게 이제 문주왕 때죠. 예, 475년이 있었고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뒤쳤다. 대하성이란 건 이제 경남 하천인데 신라에서는 대백제의 어떤 거점 성이기도 하죠. 여기를 비롯한 40개의 성을 백제가 예, 찾았어요. 이게 바로 의제왕 때인 6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군 윤충을 시켜서 대하성을 공략을 했는데 당시 성주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고 이 복수를 위해서 김춘추는 고구려로 갔으나 실패했고 결국 당나라로 건너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삼국통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642년 요때 일이니까 관련이 없죠. 예.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남부여 계칭, 예. 사비천도. 예, 이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했다. 북쪽의 부여는 494년 멸망했지만 이 백제가 계승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고요. 사비로 오늘날 부여 여기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관제정비 중앙의 22부 지방제도는 이제 5부 5방, 중앙의 5부 지방의 5방 이렇게 마련했고요.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놀이사치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요건데 신라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을 했는데 그리고 신라는 이제 중상류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 진흥왕은 하류까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분노해서 쳤는데 충북 옥천 관산성에서 패하면서 전사하면서 중흥도 물거품이 되고 그 다음에 나제동맹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10번 다음 형벌이 시행된 시기의 사회생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일정한 신분층 이상이 그러니까 고위층이 되나 보네요. 죄를 지으면 자신의 본관지로 돌아가는 형벌이다. 이는 거주지와 함께 중앙의 특권 신분증을 분리한다는 의미다. 돌아간다. 자기가 태어난 향촌으로. 그래서 이것을 귀향형이라고 합니다. 뭐 보통 귀양은 많이 나오는데 귀향 발음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뭐 본질은 조금 달라요. 귀향은 자기 본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형벌이냐. 이것은 고려는 이제 주방 호족들이 성공하면 중앙으로 오는데 중앙에서의 그러한 특권을 박탈당하고 그냥 다시 자기 출신지로 가서 그런 큰 권력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귀향형이 있던 시대는 고려 시대가 됩니다. 고려 시대 사회상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위향 문학이라는 중인 계층의 문학이 확산했다. 고려는 중인이란 말은 안 쓰고 왜냐면은 이 중인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시대 중인은 양반과는 좀 다른 개념. 예. 그렇다고 일반 평민도 아니고 예, 그 사이에 끼인 계층이 되는데 고려는 뭐 중류 계층이라는 말은 있어서 즉 통치 구조의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뭐 그런 건 있지만 중인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중인들은 이제 주로 기술관 쪽이 많은데 양반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양반보다 못하냐, 그들도 문학적 소질이 있다. 그래서 이들만의 문학, 그 위향 문학이라는 것이 조선 후기에 발전하였습니다. 다음 육두품, 이 품, 오두품, 진골, 성골,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골품제죠. 예.
그래서 이건 골품제 그란 한계가 되는데, 자, 이거 차별을 받았다. 이건 신라죠. 네, 틀렸고, 향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교적 규약인 향약이 보급이 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 중기 중종 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조선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고려는 완벽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군현 제도에 있어서 일반 군현과 일반 군현이 아닌 좀 차별받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뭐 향, 부곡, 소, 요 세 지역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반 군현으로 거주 이전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은 조세와 곡물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의 망소의 형제인 안 같은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 조선시대 오면은 이렇게 뭐 어떤 군현은 뭐 차별받고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되죠. 뭐 참고로 또 보통 주군, 주현 여기는 지방간이 파괴되지만, 거기에 딸린 이제 속군, 속현 여기는 지방간이 파괴되지 않고 향리가 지방간 수령 역할을 대신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조선은 다 일원화시켰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의 사회상 귀양형이라는 것은 중앙귀족이 자신의 본관지로 돌려보내지는 형벌인데 특권을 상실당했다는 것이고, 향부곡소 일반 군현에 비해서 많은 조세와 공물을 부당하는 촌락이다. 일반 군현으로 거주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 보면 향부곡소에서 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수공품으로 합니다. 그게 좀 이건 일반 농산물이 되겠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